안녕하십니까. 저는 인하대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정치 6시 그 이금희 아나운서 방송을 정말 좋아하셔서 그걸 틀고 가는 길이었어요. 근데 그 길에 아버지께서 세월호 그 사연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감이라는 것 자체는 일단 인간이 가지고 있기에 가능한 상황입니다. 과정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물론 되게 좋은데 공감을 형성하려면 그 상황에 인간 대 인간으로서 말씀하신 공감이 가능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해시키는 말들 잘 들었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그 행복이 안전순입니다라는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그 문하연 학생 내가 남들보다 뒤처졌다,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된다면 다른 개인주의 사회에 사는 사람들보다 더욱더 큰 불행을 느끼게 되겠죠. 그래서 저는 이러한 경쟁사회의 문화가 집단주의 국가인 우리나라에 굉장히 안 좋다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이러한 비교하는 문화가 없어져야 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비교하는 문화가 어디서 왔는지를 알아야지 이걸 없앨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했던 문제점이 바로 이 그림에서 볼 수 있는 회귀화된 교육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영어로 하와이라고 부르면 I'm fine, thank you, and you 이렇게 대화하라고 가르치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의 생각, 자신의 사고가 없이 그저 같은 틀 안에서 같은 목표, 스카이 대학, 의대, 국대, 아니면 포스텍 이런 그냥 좋은 학교를 가려고 하는 목표를 가지고 이제 가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 사람들은 다 자신만의 개성이 있고 색깔이 있는 건데 그들이 자신만의 개성과 색깔을 가지지 못하고 그저 하나의 틀에 묶여서 하나로만 달려가다 보니까 그 안에서 어쩔 수 없는 경쟁이 생기고 비교가 생기게 되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비교가 필요하지 않은 사회가 되어야 한다. 즉 다양성이 존재하고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개개인의 개성과 색깔을 인정받을 수 있고 그 개개인의 개성과 색깔을 살려 나갈 수 있도록 우리 한국 사회에서 많은 지원을 해주고 또 노력할 수 있는 기회를 줌으로써 각자의 자리에서 스페셜리스트가 돼서 전문성이 인정받는 사회가 된다면 대한민국 사회가 행복해질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 사진에 보이는 긱스라고 하는 축구 선수가 이제 대표적인 왼발 스페셜리스트 축구 선수예요. 왼발을 잘 쓰는 걸로 유명한데 반대로 우리가 잘 아는 박진영 선수는 양발 다 잘 쓰고요. 포지션도 공격, 미드필더 또는 수비도 정말 잘하는 멀티플레이어거든요. 근데 박진영 선수가 자신의 자서전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유럽의 많은 가장 팀이 중요한 결정적인 순간에 골을 넣는 것은 항상 긱스의 왼발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사회가 지금은 그저 모두를 같은 틀 안에 맞춰서 모든 걸 잘하게 모든 사람을 제너럴리스트로 키워내려고 하고 있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했고 우리 사회가 앞서나가기 위해서는 저기 보이는 긱스와 같은 스페셜리스트가 함께 존재해야 되고 그들이 이제 제너럴리스트로 함께함으로써 사회가 한 단계 발전하고 또 동시에 쓸모없는 경쟁도 줄여나감으로써 대한민국 사회가 행복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네, 그림 추천으로 감사합니다. 네. 지금 발표를 광길준 학생이 하셨는데요. 여기에서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오늘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의견이 궁금합니다. 수능이라는 시험은 조금 더 다른 다양성을 개개인의 개성을 살릴 수 있는 방식으로 바뀌거나 또는 수능 시험 자체가 없어지는 것이 옳다라고 저는 생각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뭐 저도 공동체가 중요하다고 생각했다시피 우리 대한민국 사회에서 이제 개개인 한 명 한 명을 위해서 뭔가를 하고 이런 게 쉽지가 않다라고 하는 것은 알지만 제가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과 같은 형태가 우리 사회가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은 아까 전에 이제 교수님께서 강의를 해주셨을 때도 뭐 요즘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께서는 경제화를 일으켜내셨고 아버지 어머니 세대에서는 민주화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사실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지금 사실 되게 1997년도가 이제 교수님 이야기하시기에 가장 좋은 딱 그 시절의 끝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이후부터 우리 사회가 변화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은 큰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들, 예를 들어 중국 이런 나라들이 변화하고 있을 때 우리는 멈춰있으니까 지금 조금 불안해지고 더 안 좋은 거라고 생각해서 방금 이야기했다시피 고정관념 자체는 수능과 같은 어떤 일관성된 시험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있지만 언젠간 이 틀을 뚫어 나와야지 저희가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조금 길게 한 명 한 명의 인식을 바꿔가는 것부터 문제를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까 어떤 다양성이 아니라 획일성의 교육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저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게 한국 사회의 발전 과정 중에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거의 군부 정권 시대에는 경제 주체가 민이 아니라 정부였잖아요. 정부가 계획하고 이렇게 짜는데 민간 너네가 들어가서 우리가 짜온 틀에 맞춰서 그 내용을 채워놔라. 이게 정부 주도였기 때문에 당시의 사회나 경제에서 요구하는 인재라는 거는 그런 정부가 정한 틀 안에 잘 맞게 들어갈 수 있는 인물.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떤 틀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맞는 교육을 시키는 게 필요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렇게 해서 성장하신 분들이 한국의 어떤 경제 발전을 이뤄내셨고 이게 지금 위의 세대잖아요. 근데 오늘날의 세대는 민주화가 이루어지면서 정부 주도에서 민주도로 경제 구조 자체가 바뀌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자연스럽게 이런 패러다임 시프트가 일어나는 과도기적 상황이라고 저는 이해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지금 이런 획일적인 문제를 제기하셨잖아요. 한국 사회 이게 문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이런 자연스러운 패러다임 시프트가 일어나고 있고 경제에 있어 주체가 변화하는 과정 중에서 앞으로는 더욱더 지속적으로 될 거라고 보기 때문에 과연 이게 대한민국 사회의 문제일까라는 의문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간단히 말씀드리자면은 경제의 주체가 변했고 시대가 변하면서 자연스럽게 개인의 차연성, 개인의 다양성이 강조될 것이다. 굳이 근데 이거를 문제라고 지적을 할 필요까지가 있었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어떤 의견이 궁금하기도 하고요. 또한 제가 말한 거에 대한 실례로는 박근혜 정부가 하는 경제 정책의 키워드 중에 키워드가 창조 경제잖아요. 그게 이제는 박근혜 정부처럼 박정희 시대에 어떤 살았던 그 인물들조차도 대한민국 경제는 창의적인 거, 문화적인 요소를 바뀌어야 한다는 이런 인식을 갖고 있고 사회적 공감대가 확산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제 의견을 거기에 근거를 좀 덧붙이고 싶습니다. 과연 왜 어떤 이유에서 이게 이렇게 심각한 문제로 제기하셨고 어떤 뭐 촉매제가 필요하다면은 어떤 촉매제가 필요할지도 한번 듣고 싶네요. 교수님 특강에서도 비슷한 이야기가 있었는데 불면의 세대라고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할아버지 할머니들, 아버지 어머니들 윗세대가 이미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저희가 뭔가 새로운 걸 하기는 쉽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이전 세대 같은 경우는 그냥 척박한 땅에다가 뭔가 씨를 뿌려가지고 나무를 만들면 되는 상황이었지만 저희 세대 같은 경우는 이미 나무가 다 자라 있어서 그늘도 져 있고 그래서 햇빛도 못 받는 상황에서 이제 새롭게 피어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저희 같은 경우는 저희는 이제 뭐 개성이 중요하다, 뭐 지금 세대에서는 개개인의 색깔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기존에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렇게 해왔기 때문에 이게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저는 조금 느꼈고요. 그래서 그러한 조금 생각들에 있어서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고 또 한 가지 이야기를 드리고 싶으면은 제가 마지막에 스페셜리스트 이야기를 했는데 저희 사회가 조금 개성을 존중한다라고 하고 바뀌고 있으면서도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대부분에서 지너리스트가 되어야 된다, 멀티플레이어가 되어야 된다, 융합의 세대라고 해서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해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로 현재 사회에서 이야기하는 융합형 인재는 보통 T자 또는 파이트 인재라고 해서 자신의 전공 분야를 파고 그 이외의 나머지 것들에 대해서 이제 기본적인 지식을 쌓아 나가야 되는데 우리 사회는 그런 거 없이 그냥 모든 이들이 이것저것 다 잘하려고 하는 식으로 나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게 저는 지금 21세기에 들어서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문화들을 조금 바꾸고 자신이 잘하는 걸 먼저 하고 그 이외의 것들은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이제 생각이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답변은 불면의 세대는 30년대, 40년대에 출생하신 분들이잖아요. 현재 연세가 거의 80 가까이 되시는 분들이고 죄송한 말씀이지만 인간의 자연 수명량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흘러가실 세대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냉정하게 정말 말씀드려서 그리고 아까 말씀 중에 요지가 현재 기성세대는 굉장히 강하게 현재 어떤 그런 테러나 현재 헤게모니, 현재 기득권을 꽉 쥐고 있기 때문에 변화가 쉽지 않을 거라고 말씀하셨지만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박근혜 정부를 중심으로 하는 그런 50대, 60대 그 세대들부터가 생각이 바뀌고 있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요즘 기업에서도 이제 인재 채용 문화가 독특한 사람을 원한다. 우리는 독특한 스펙이 아니라 스토리가 있는 사람을 원한다. 이런 식으로 다양성을 강조하고 있는 세대로 변하고 있다고 저는 이해를 하기 때문에 현재 어떤 그런 틀에 박혀서 성장한 세대에 헤게모니가 강하게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변화 쉽지 않을 것이다 라는 발표자의 말씀에 대해서 공감은 하지 못하겠거든요. 하지만 그 입장은 서로 다른 거기 때문에 제가 물러날게요. 제가 양보를 하겠습니다만은 아직 생각은 다르지만 다르다는 걸 인정하겠다고 하겠고요. 그렇다면 제가 마지막으로 여쭤보고 싶은 거는 발표자의 관점을 따라서 기성세대 어떤 헤게모니를 쥐고 있고 변화나 이런 다양성에 대한 성장이 쉽지 않은 세대다. 그렇다면은 어떠한 촉매제를 줘야만 그런 다양성 있는 인재를 끌어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대안이 있어야 되잖아요. 발표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대안을 듣고 싶습니다.
이야기했다시피 이미 기존에 많은 것들이 잘 있고 뭐 거기서 우리가 새롭게 지금 당장에 뭔가를 바꾸자 뒤엎자라고 하는 그런 거는 불가능하고 다만 제가 생각을 했던 거는 아까 이야기했을 때 이제 인식의 변화가 일어나고 계시다라고 생각을 했잖아요. 근데 제가 예를 들어보자면 교육을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뭐 최근에 수능 시험이 이제 획일화된 제도이기 때문에 좋지 못해서 입학 사정관제를 만들고 뭐 논술 시험을 치고 이런단 말이에요. 논술 시험의 목적은 뭐 개개인의 평소 신앙을 가지고 치겠다는 건데 사실 뭐 다들 아시겠지만 논술 학원 있고 논술을 가지고 또 잘 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치고 자기소개서 대신 써주고 그러니까 지금 뭔가 바뀌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외국에서 하니까 미국이 좋으니까 그냥 그대로 따라가자라고 큰 틀만 바뀌고 있고 그 기본적인 마인드는 크게 변하지 않고 있지 않는다고 생각했고요. 그래서 지금 당장에 뭔가 변화하기보다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생각은 다르지만 어느 정도 공감하고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게 문제구나 이런 게 뭔가 잘못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공감을 한다면은 저희 세대 이후의 다른 세대로 간다면은 확실하게 이제 더욱더 발전하는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습니다. 네, 좋습니다. 일단 평가를 하고 있는 지금 앉아 계시는 교수님들 지금 입이 거질질 하신 겁니다. 근데 말도 지금 못하겠군요. 알겠습니다. 자, 우리 저기 계시는 우리 학생, 예, 아까 손 들었는데. 한동대학교의 대학 중인 임성은입니다. 몇 가지 말씀을 들었는데 약간 반복되는 말일 수도 있는데 그 다양성이라는 말만큼 이게 위험한 말이 없거든요. 다양성이라는 말은 즉 객관적 기준을 약간 흩트리는 말이기도 한데 결국은 우리 사회에서 요즘 대두되는 문제는 출발선이 불공평하지 않다는 문제점이고 그나마 우리나라가 강점을 가지고 있는 것은 똑같은 교육제도, 똑같은 교육체계 안에서 똑같은 시험을 치기 때문에 적어도 학벌의 시작점이나 아니면 무엇인가 시작점이라 할 수 있는 공인중개사 아니면 뭐 CPA, 사시, 하다못해 수능 이런 시험 출발점에서 우리는 똑같이 출발점에 설 수 있다 이 말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차이점을 더 뜯어고치면은 오히려 사회의 그 계급 차이나 아니면 출발점의 문제가 더 벌어지지 않을까요? 제가 생각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출발선이 다른 게 존재하고 뭐 금수저, 흑수저 논쟁이 일어난다고 생각을 했고 오히려 조금 더 풀어져서 내가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게 이제 모두가 같은 경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경쟁을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출발선은 사라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어느 정도 이야기는 공감을 하는 게 그 분명히 흑수저, 금수저 이런 논쟁들 지금도 있고 중요한 얘기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이러한 다양성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방금 제가 발표에서도 이야기했는데 그 각자가 원하는 분야에서 노력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사회의 지원이라든가 많은 기회가 주어지는 것들을 함께 동반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할까 말까 고민하고 있었는데요. 저도 그 너 살고 나 살자 이런 상생 말씀하시는 거랑 비슷한 주제로 글을 써가지고 공감을 하는데 아까 수능은 궁극적으로는 없어져야 된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저는 수능도 어떻게 보면은 다양성을 증명하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줄넘기나 농구 같은 거 만약에 시험을 본다 하면은 다 요즘에는 줄넘기 학원도 다니고 농구 학원 다 합성을 그런 걸 해요. 그런 걸 보면은 경쟁은 그 분야에서 경쟁은 없어질 수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불안감이나 열등감 이런 거 실존주의자 케르케고르가 말했듯이 그런 거를 이제 자기가 이렇게 그거를 자기 발전에 도구로 쓰느냐 아니면은 자기를 이렇게 안 좋은 쪽으로 폄하하느냐 그런 거에 따라서 다르다 생각하는데 저는 그래서 비교가 꼭 단점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리고 그래서 그런 수능도 어떻게 보면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거랑 똑같이 그 농구, 뭐 축구, 글쓰기 이런 거랑 똑같이 그 사람이 잘하는 걸 증명할 수 있는 종목 중 하나라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없애는 거는 다양성을 주장을 하시는데 공존을 주장하시는데 그거에 반하는 주장이 아니지 않나요? 포스텍 수학과에 전문을 하고 싶어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그 친구는 뭐 포스텍 수학 경시대회, 대학 수학 경시대회 상 받을 정도로 엄청나게 수학을 잘해요. 그런데 영어를 못해서 포스텍 수학과에 떨어졌어요. 저는 이런 것들을 지적하고 싶은 거거든요. 자기가 하고 싶은 게 있고 잘하는 게 있다면 그걸 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는데 일단 그것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한 시험으로 우리는 모두가 똑같은 수능이라고 하는 제도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국영수를 잘해야 되고 뭐 굳이 내가 국영수를 앞으로 나가서 우리가 사회 나가서 국영수 공부할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점에 있어서 수능이라고 하는 제도에 조금 모순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적하고 싶었습니다. 네. 해야 되고 그런 공정한 제도는 저도 분명히 인정하지만 오늘날 경쟁사에서 문제는
경쟁을 해서 떨어지면 뒤처지면 그 자체로 삶이 낙오가 된다는 문제라는 거를 저는 광민준 학생이 지적을 하셨다고 보고 저도 그런 점에서 경쟁을 지금 이제 저희가 이제 없애 나가야 하지 오히려 경쟁 자체를 지금 무화시키자라는 말씀은 아닌 것 같고 그런 차원을 지적하고 싶고 그래서 광민준 학생께서도 수능 제도를 궁극적으로 없애야 된다는 목표를 잡으셨고 지금 당장 이제 수능 제도 없애자는 말씀 안 하신 것 같습니다. 모습을 조금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의 한국 사회를 하면 뭐가 생각나는지를 간단히 생각했을 때 예전에 어디서 봤던 TV 토론의 제목이 생각이 났었거든요. 갈등의 한국 사회 통합의 해법은 무엇이냐라는 게 그 토론의 제목이었는데 이런 모습들이 되게 많은 것 같습니다. 특히 최근에 어떤 혐오 발언이라던가 아니면은 각종 폭력들에 대한 이슈들이 많이 나오면서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은 갈등들이 표출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저는 이런 폭력과 혐오가 갈등의 결과라기보다는 갈등의 표출이 없는 것의 결과로서 나오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일상적으로 예를 들면 회사에서 어떤 상사에게 부당한 얘기를 듣는다거나 아니면은 다양한 사회 시스템이 무너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문제 제기를 제대로 못하는 상황이 쌓이고 쌓이다 보니 결국 혐오나 폭력과 같은 형태로 드러나고 있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지금의 한국 사회를 조금이라도 더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갈등을 없애는 방안이 아니라 숨겨져 있는 갈등들을 드러내는 걸 먼저 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갈등이 드러나야 갈등을 해결할 수 있다는 생각이 필요해서 갈등을 기획해보자. 우리가 글을 기획하고 그림을 기획하고 콘텐츠를 기획하듯이 갈등이 기획된 갈등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일단 개인적인 차원으로는 불편한 일에 화내는 것이 어떤 갈등의 시작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학교 수업이 너무 교수님께서 강의 너무 길게 하셨는데 강의가 일찍 끝났으면 좋겠을 때 시간 지났습니다 라고 한마디를 살짝 붙여본다거나 아니면 면접장에서 불편한 질문을 받았을 때 그 질문이 살짝 불편합니다 라는 얘기를 해본 것들이 그런 대표적인 예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이런 어떤 문제들이 있을 것 같아요. 진짜 불편한 순간에 얘기를 할 수 있겠냐. 그래서 진짜 교수님이 수업하시는데 교수님 강의 시간 지났는데 그만하실 수 없나요? 이렇게 할 수는 제가 없을 것 같아요. 그건 예의도 아니고 실제로 적당한 방식으로 제대로 된 화를 내는 게 아닌 것 같아서 조금 더 완벽하게 짜여진 갈등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 갈등은 단순히 개인적인 차원에서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그 개인적인 차원에서 마음속에 담고 있던 불편함 혹은 아니면 이 사회 전체에 대한 문제의식들을 사회적으로 만드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갈등을 위한 관계를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구체적인 방법으로 제시했던 건 일단 개인적인 단위에서는 좀 참여형 교육과 같은 형태의 교육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청소년 인권 관련된 일을 잠깐 했었는데 거기서는 아르바이트를 하는 청소년들이 되게 많이 다녀요. 그래서 그런 상담들을 받고 이렇게 하는데 대부분의 아르바이트를 하는 청소년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아니면 점주들이 욕을 하는데 참고 듣고 있다거나 아니면 점주들이 돈을 떼먹는다거나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데도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자기가 문제라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하고 화는 나는데 이게 화를 내도 되는 것인가 라는 거에 대한 의문이 있는데 참여형 교육과 같은 경우는 어떤 권리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토론이나 얘기를 통해서 그런 걸 자신의 어떤 마음에 있는 걸 꺼내보는 연습 같은 거를 통해서 개인적인 차원에서 갈등을 드러내는 연습을 하고 그것을 같이 살고 있는 공간 기반의 네트워크를 통해서 비슷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끼리 그걸 얘기하고 그 문제의식을 나누다 보면 그런 것들이 여론화가 되는 순간 어떤 사회적 변화로서 작동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불편함을 느끼는 개인에서부터 공감을 통한 실질적인 문제 해결까지 합쳐지면 그 두 개가 계속 선순환하면서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갈등들이 드러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실제로 그동안의 역사들이 계속 그걸 증명해주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일단 방금 말했던 청소년 상담과 같은 일들이 개인의 불편함을 인식하게 되는 아르바이트라는 청소년들이 내가 욕을 들으면 안 되는 존재구나. 나에게 어떤 인권이라는 것이 있는 사람이 나도 인권이 있는 사람이구나라는 걸 인식하게 되는 것에서부터 아니면 불편함을 나누는 잔치 이런 공간이 생기는 어떤 영향도 주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최근에 박원순 시장이 얘기했던 청년 배당 문제가 예를 들 수 있는데 이게 어떤 뉴스나 언론 보도에는 박원순 시장의 얘기만 나왔지만 사실 그거는 서울시에 있는 한 1000여 명의 청년들이 모여서 같이 이런 청년들에게 지금 이것이 필요하다. 우리 청년 보장이라고 하는 어떤 청년들을 위한 사회적 안전망이 필요하다는 요구를 통해서 나온 거거든요. 근데 저는 서울이라는 특정한 공간에서 같은 문제의식, 지금 청년들은 어떤 기회가 필요한데 그 기회를 위한 물질적인 지원이 너무 존재하지 않는다. 지방정부에서 그것이 필요로 그것을 만들어주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통해서 어떤 그런 문제 제기가 지방정부에 적극 들어갔고
그것이 실질적인 사회의 변화까지 만들어내는 조금 더 행복한 한국 사회로 가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문제를 해결한다, 문제를 드러내고 그 문제를 해결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걸 따졌을 때 예로 드신 게 알바에 대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걸 법적으로 어떻게 해결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여혐이나 남용 같은 가치적 갈등에 대한 해결 방법은 어떤 게 있나요? 폭력 같은 경우는 누군가에게는 가치의 문제일 수 있지만 어떤 누군가에게는 안전의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누군가에게는 권리를 침해하는 문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사실 그것이 어떤 토론을 통해서 너와 내가 입장이 다르다 그러니까 그냥 서로 인정하고 넘어가자 이렇게 쿨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거라기보단 좀 더 치열한 논의와 어떤 계속된 불편함의 제기를 통해서 이제 폭력을 가하는 가해자가 그것을 인정하고 사과하고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 제도를 만드는 것이 우선시돼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연세대학교 철학과 석사과정에서 공부 중인 김현근입니다. 저는 철학과 학생이다시피 행복의 개념에 대해서 먼저 여러분께 문제를 제기하고 싶습니다. 먼저 우리는 행복에 대해서 생각할 때 언제나 그건 자기만의 문제였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솔직히 우리가 행복한가요? 라는 물음을 자기 안에서 스스로 많이 제기하는데 그만큼 우리는 너의 행복에 대해서 무관심하지 않았나. 그리고 그거는 행복의 개념 자체에 우리가 뭔가 좀 생각을 하는 부분이 다르지 않았나. 그래서 그거를 조금 더 관찰해 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행복 이전에 먼저 삶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삶이 있어야지 그 다음에 행복이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근데 삶이란 저는 그리스 공동체를 보더라도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했듯이 삶이란 더불어 사는 것이고 우리는 정치적인 동물이다 라고 말씀하셨듯이 저는 삶이란 더불어 살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래서 행복도 결코 홀로 행복이 아니라 더불어서 행복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입장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모델 그리스를 먼저 제시하자면요. 그때 저는 먼저 행복이 삶의 목적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즉 아이테 우리말로 하면 탁월함이야말로 그 당시의 삶의 목적이었고 행복이란 오른쪽 아래 보듯이 왼쪽 아래네요. 행복이란 자기 자신을 실현하는 데 있어서 주어지는 것이라고 봤습니다. 행복 자체를 목적으로 두지 않고 즉 탁월함이란 자기 자신의 성향을 공동체 속에서 실현하는 것을 가장 1차적인 목표로 봤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날의 행복에 대해서 이를 비추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협소한 의미에서 행복만을 생각하지 있고 있지 않나요? 나에 고립되어서 물질적 욕구의 충족과 쾌락을 추구하는 것, 그리고 안정적인 삶과 경쟁에서의 생존을 추구하는 것, 가치, 자기만의 뜻이 아니라 물질과 자본에 종속된 행복을 그것만을 행복이라고 생각하지 않느냐고 저는 문제를 제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음과 같은 해결 방식을 제시합니다. 저는 행복에 대해서 보다 높은 행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행복은 단지 쾌락적인 추구, 안정감, 뭔가 내가 고통을 느끼지 않는 것 그런 게 아니라 앞서 키에르케고르 불안 개념에서 얘기하셨듯이 저는 모든 인생은 고통이라는 시타르트의 통찰을 무시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모든 인생은 고통이니까 그냥 영세주의적으로 우리 그냥 바라만 보자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요. 삶의 고통과 불안까지도 긍정할 수 있는 그것 자체를 즐길 수는 없겠지만 긍정할 수 있는 보다 높은 행복이 있다는 점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저는 자기 자신으로 살아가는 삶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자기 자신으로 살아가는 한 그런 삶 속에서 주어지는 기쁨과 슬픔을 우리는 동시에 긍정할 수 있다고 저는 간곡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으로 사는 삶은 도대체 무엇이냐 그거를 이 중요성을 먼저 저는 니체의 말에 비추어서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니체는 자기 자신을 긍정해라. 그리고 나아가서 자기 자신을 넘어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헤겔은 바로 그렇게 내가 나의 주인인 그런 삶이야말로 자유로운 삶이고 자기 자신으로 사는 삶만이 자유로운 삶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으로 나아가는 삶 속에서 주어지는 고통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자발적으로 내가 고통을 하는 것이고 내가 감수할 수 있는 고통이고 그 자체를 긍정할 수 있는 고통입니다. 그렇다고 제가 여러분 모든 고통은 다 의미가 있으니까 긍정하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우리는 타율적인 강제 아래 놓인 고통은 철저히 배제하고 우리가 스스로 살면서 만나는 고통들에 대해서는 긍정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럼 자기 자신으로 산다는 게 도대체 더불어 산다는 것과 무슨 연관이 있냐고 여러분들은 제게 물으시겠죠. 그렇다면 저는 자기 자신을 사는 삶이란 나와 너의 만남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존경하는 김상병이라는 철학자 교수가 말씀하셨듯이 우리는 오직 너와의 만남을 통해서만 자기 자신이 됩니다라고 말하셨습니다. 그리고 만일 한영원의 시를 보면은 나는 곧 당신이고 만일 한영원의 시 중에 제가 한 구절을 언급해드리자면 나는 복종을 좋아합니다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나는 자유보다도 복종을 좋아합니다. 자유가 아름다운 가치인 줄 알고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나는 너에게 복종할 것을 좋아합니다. 그 말은 너의 자발적 복종, 그 속에 참된 자유가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어렵다고 생각이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께서 각자 누구나 사랑을 해보셨지 않으셨습니까? 연애할 때 자기 모습을 생각해 보시면은 자기 자신을 버리고 타인에게 나아가고 그 속에서 오히려 참된 자유를 느끼는, 저는 그거를 제시하고 싶고요. 그래서 오른쪽으로 보시면은 만남 속에서는 그래서 자기 상실이 필연적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김장호 선생님께서는 이렇게 자기 너 안에서 나를 읽는 것이 나의 새로운 나를 탄생시키기 위한 정신의 입덧이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론 짓기를 자신으로 사는 삶이란 수많은 너들과 만남을 이루는 삶이고, 그래서 우리는 고립된 행복을 추구할 것이 아니라 만남의 행복을 추구하고 그럼으로써 자기 자신을 살아나가야 합니다. 우리가 만약 만남에 거부를 한다면, 그리고 고립된 행복을 추구한다면 너는 경쟁의 대상 혹은 필요의 대상으로밖에 전락할 수 없고, 그렇게 만남은 축소되고 자기 자신으로 사는 삶을 구제하고 우리는 물질적 쾌락에 매몰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과제를 묻자면은 저는 4가지를 제시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경쟁주의를 극복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분열의 정치를 넘겨서 만남의 정치를 이루어주고 하고요. 세 번째로는 말씀하셨듯이 신자유주의를 극복해야 한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번째는 만남을 위한 초석, 우리가 하나의 주체로 남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인권이 정립돼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니체는 자신의 자유를 굉장히 강조했잖아요. 신도 죽었고 사회적 도덕이나 이런 것도 없고 너의 의지, 너의 소원, 너의 갈망을 위해 살아가라. 그게 유어맨시, 그게 초인이다. 이런 초인을 갈망을 원했잖아요. 근데 앞에 이렇게 발표 중간에 부분은 나의 삶을 살아라는 거는 그 니체적인 초인의 개념으로 전 이해를 했어요. 나의 의지로 내 삶의 목표를 정하고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갈망이 곧 나의 행복의 기준이 돼야 한다. 그렇게 이해했는데, 근데 뒤에 동시에 발표자께서 말씀하신 거는 경쟁주를 극복해야 하고 만남이 중요하고 뭐 분열의 정치, 만남의 정치다. 굉장히 듣기엔 좋은 말씀이긴 한데 앞에서 말씀하신 너는 인간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과 모순되지 않나 싶거든요. 왜냐하면은 그렇게 사는 게 좋긴 한데 결국에 그렇게 살아야 하는 삶의 목표는 그 자기 자신, 내가 나의 삶을 살아가는 그 나의 자신이 결정을 해야 되는 문제이지, 발표자께서 그렇게 너는 이렇게 살아야 해 라고 정하시고 이렇게 목표를 설정해버리는 순간부터 앞에서 본인이 말씀하셨던 나의 삶을 살아가라는 그 말 자체를 부정해버리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고 저는 이해했거든요. 혹시 제가 철학적인 깊이가 없어서 잘못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그 반론들이 충분히 나와요. 니체에 조금 더 깊이를 공부 만약에 하신다면은 이제 니체는 오히려 수많은 이제 자연들은 세계와의 만남 속에서 내가 이제 발현이 되고 그 속에서 내가 나를 극복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홀로 고립된 선 속에서 살고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어떻게 자기 자신으로 사는 게 저는 가능하다고 보지 않거든요. 여러분 각자의 삶 속에는 얼마나 많은 만남들이 숨어 있습니까? 부모님과의 만남, 친구들과의 만남, 그리고 내가 사랑했던 수많은 사람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바로 내가 된 것이고, 그 두 번째 제기한 말씀은 제가 오히려 이런 만남을 위해 살아라고 강요하시는 건 아니냐 물으셨지만 저는 내용을 규정한 게 결코 아닙니다. 각자 자기 자신만의 뭔가 씨앗이 저는 숨어 있다고 믿고, 그것은 수많은 사람들과의 자기 삶 속에서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이제 새롭게 발현이 될 수 있다는, 그래서 저는 내용을 규정한 게 아니고요. 이렇게 만남 자체를 긍정하면서 우리가 모두 행복할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이 개인의 자기 자신으로 살라는 말과 지금의 이 메시지가 모순적이지 않다고 느껴지는 건 개인의 미덕, 개인의 삶에서 행복하기 위한 어떤 조건과 그런 개인들이 그렇게 살 수 있는 삶의 기반을 만들어주는 사회적인 가치는 조금 다른 문제라고 생각이 들어서요. 그러니까 개인들이 우리 한국 사회에서 사람들이 자기 자신으로 살기 위한 어떤 필요의 과제로 이런 사회적 제도들이 필요한 게 아니냐라는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서 이게 오히려 잘 연결이 되는 내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제 닫혀있지 말고 내 주변에 있는 너들을 이제 경쟁의 대상, 필요의 대상으로 보지 않고 만나서 그들과의 참된 만남을 형성해서 쉽게 말해서 사랑하라는 겁니다. 사랑해서 내가 연애할 때 사랑하면서 새로운 나를 거둔다고 내가 몰랐던 내 모습을 발견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끊임없이 얘기하고 그 사람이 어떤지를 궁금해하고 알고 싶어하고 그런 마음이 만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질문하셨던 분의 질문에 저도 이거랑 좀 비슷한 내용인데요. 발표자분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나의 행복에서 우리 그리고 사회의 행복으로 넘어가는 발표자분의 말씀은 되게 저도 공감할 수 있는 내용도 있고 되게 좋았던 것 같은데요. 근데 저희가 지금 모인 건 그냥 사회가 아니라 우리 한국 사회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방금 이렇게 제안하신 것도 좋지만 한국 사회에 이걸 접근해서 한국 사회에서는 이걸 위해서 어떻게 실천을 해야 된다, 이런 좀 한국 사회에 대한 얘기가 좀 더 있었으면 좋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제안이고 제가 생각하는 한국 사회에서 가장 필요한 이제 만남을 저해하고 우리 사회를 고립되게 만들어주는 것들이 경쟁주의와 정치 상황 그리고 신자유주의와 인권의 부재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아닙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좀 더 현실적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일본의 20, 30대를 요즘에 사토리 세대라고 부르는데요. 그 사람들은 어떠한 물질을 소비하고자 하는 욕구를 최소화시키고 그리고 사회와 유대, 가족과의 유대 그리고 더 작게는 뭐 배우자의 유대 아니면 출산에 대한 어떤 욕구 이런 것들을 모두 억제시켜가면서 행복을 느낀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어떠한 사회의 어려움에 대한 그런 자신의 슬픔을 또 그들의 방법으로 행복을 느끼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러한 행복은 지금 발표자께서 말씀하신 행복과 아주 상이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 이 사람들이 느끼는 행복은 어떻게 정의할 수 있고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지 혹시 의견이 있으신가요? 네, 제가 그 물질적인 추구와 쾌락의 추구에서 오는 결핍이 저는 분명히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거는 이제 자기증식하는 끊임없는 욕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그 욕망을 포기했을 때 내가 느끼는 이제 해방감? 그런 행복이라 생각하고 우리가 솔직히 물질적인 욕구라든지 이런 거 저는 포기할 수 없다고 봅니다. 다만 그걸 절대시하는 게 저는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그걸 완전히 포기하면서 오는 행복은 단순히 그 결핍에서 느끼는 불안감이라든지 뭐 이런 결핍감에 대한 해방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말씀하신 거를 보면은 자주 쓰이는 어휘가 진정한, 순수한이라는 걸 자주 쓰시는데 저도 철학을 하는 사람으로서 서양 철학의 한계라고 할 만한 게 순수함, 진정함에 대해서 개념을 하다 보니까 그렇지 않은 거에 대해서 뭐 삿됨 이런 걸로 낮춰보는 경향이 있는 걸 먼저 지적하고 싶고 두 번째로 연세대학교 심리학과 교수로 계신 손흥민 교수님이 행복의 기본이라는 책을 쓴 걸 읽어봤어요. 맨 마지막 장에 나와 있는 게 사진인데 잘생긴 남자하고 여자가 웃으면서 맛있는 음식 먹는 사진이에요. 그래서 써 있는 게 행복이란 이런 게 아닐까. 그 교수님이 진화 심리학에 대해서 쓴 건데 그 책에 결국에 인간이라는 거는 하나의 동물로서 종을 번식시키고 제가 살아있는 기간 동안에 풍족하게 안정되게 생존해 나아가는 게 유일한 목적인데 그걸 실현하는 게 사랑하는 사람과 맛있는 음식 먹는 거 아니냐 그런 거였어요. 알고 있고 그래서 그거를 이제 한국 철학이라는 개념으로 저는 설명하고자 김상봉이라는 전남 철학과 교수를 먼저 제시했고요. 그래서 5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제가 모든 생존과 이런 생존에서 오는 행복과 물질적인 이런 욕구 이런 것들 다 담을 수 없다는 점은 저도 유감이지만 그런 점에서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강조하면서부터 우려했던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너무 짧은 시간 안에 발표를 해야 되고 이 철학적인 내용을 설명을 해드릴 수 없다고 한계를 자각을 했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 서양에서 그리스 타인의 인정 그 개념이 한계가 있다고 지적을 하고 싶은 건 루소가 말했듯이 모든 우리는 결코 가장 강한 인간일 수 없다고 저는 지적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공동체조차 그리스 공동체 안에 매몰되었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한계를 지적할 수밖에 없고 두 번째 질문이 내가 너 속에 매몰되는 거 아니냐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오히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